이건영 장군은 1926년 강원도 영월군에서 태어나 1948년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즉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기관에 입교한 인물입니다. 그가 속한 647기는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임관한 기수로 전쟁의 격렬한 포화 속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세대였습니다. 임관 직후 이건영은 소대장으로서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며 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이후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중대장과 대대장 직책을 수행하며 여러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군인이 갖추어야 할 실전 능력이야말로 최후의 보루임을 확고히 인식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1965년 이건영 장군은 한국군 최초의 해외 파병 부대인 비둘기 부대의 참모장으로 베트남에 파견되었습니다. 비둘기 부대는 전투 부대가 아닌 공병과 의료 중심의 지원 부대였으며, 이건영은 파병 준비와 술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도로 건설과 학교 수리 같은 사업을 통해 민심을 얻는 심리전의 중요성을 체득했으며, 부하들에게는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지원 업무가 아닌 핵심 작전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전투부대인 맹호부대의 작전부사단장으로 부임해 본격적인 전투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이건영 장군은 엄격한 군기강 확립으로 유명했으며, 덕분에 부대의 사고율이 낮고 현지인과의 마찰도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우리는 남의 나라의 용병이 아니라 자유를 수호하려 온 대한민국 국군임을 잊지 말라고 늘 당부했습니다. 또한 초대 주월 국군사령관 최명신 장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이건영 장군은 베트콩 게릴라에 맞서 한국군 중대 전술 기지 개념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전술은 적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주변 지역을 장악하는 전략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중대가 적 한 개 연대를 막아내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미군 역시 초기에는 회의적이었으나 한국군의 성공을 인정하고 이 전술을 교본에 포함시켜 연구할 정도였습니다. 이건영 장군은 베트남에서의 뛰어난 전투 능력과 지휘력을 인정받아 을지 무공훈장 등 다수의 군사 훈장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에게 서신과 격려품을 보내며 군의 위상을 높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중대 전술 기지 전법이 미군에게 인정받자 박 대통령은 이 장군을 한국군의 자존심으로 칭송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석에서 이건영이는 군대만 아는 놈이라 정치는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며 그를 신뢰했습니다. 이는 정치는 내가 할 테니 군은 네가 지켜라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자주국방 계획인 율곡 사업 당시 많은 장성들이 대통령의 기분을 맞추려는 보고를 했지만, 이건영 장군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 부분의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실전 배치가 어렵다고 말한 그의 태도는 주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건영 장군은 대통령 앞에서도 솔직하고 당당한 군인으로 정치적 아부나 허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영 장군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로서 군내 권력 남용과 부조리를 싫어했습니다. 특히 권력을 휘두르던 차지철 경호실장에게는 강한 반발을 보였으며, 차지철이 군 인사에 개입하려 하자 경호실장이 언제부터 사령관의 상급자가 됐느냐며 맞섰습니다. 차지철은 이건영 장군의 좌천을 주장했으나 박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건영 장군이 흔들리면 긴 전체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그를 굳건히 지지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이건영 장군은 곁에 두고 술 마시기에는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가장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반면 이건영 장군은 김재규 중정부장과는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김재규가 중정부장으로 부임한 후 2차장으로 발탁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생전 절친했던 이건영과 전두환은 박 대통령 사후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1970년대 중반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 멤버들은 이건영 장군의 부하였으며 이건영 장군은 군내 사조직 형성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인사권을 행사할 때 출신 성분에 따른 청탁을 단호히 거부하며 군인은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어느 줄에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979년 이건영 장군은 수도권 서북방어를 책임지는 3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중책을 맡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이건영 장군은 가장 우려한 것이 북한의 도발과 군 내부의 동요였습니다. 그는 전방 군단의 화력대기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으며 만약 북한군이 혼란을 틈타 내려온다면 즉각 경면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관할 내 부대에게 사령관의 명령 없이는 단 한 명의 병사도 단 한 대의 전차도 움직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이건영 장군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승화 총장과 전두환 본부장 간의 갈등은 심각했으며 이건영 장군은 전두환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전두환은 이건영 장군 제거를 결심하게 되었으며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준비하면서 이건영 장군을 무력화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군부는 보안사를 통해 이건영 장군에게 전달되는 첩보를 가로채거나 왜곡했고 이건영 장군과 김재규의 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가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자 이건영 장군은 명백한 반란으로 규정하고 즉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건영 장군의 부대는 신군부와 내통하는 장교들에 의해 명령 이행이 지연되었고 결국 신군부에 의해 제압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압 측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부대인 인천의 구공수 여단이 서울 진입 명령을 받아 경인 고속도로를 통해 진격했으나 신군부는 아군끼리 피를 흘리지 말자며 구공수 여단을 회긴시켰습니다. 이후 신군부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의 부대를 서울로 투입했으며 신군부는 이건영 장군 체포를 지시했지만 3군 사령부 헌병대장 조명기 대령과 보안대장 김부현 대령 모두 이를 거부하며 이건영 장군의 체포를 막았습니다. 조명기 대령과 김부현 대령은 이건영 장군에게 보안사로부터 체포 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전하며 이건영 장군은 경비 강화를 위해 무잔한 경비소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체포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었으며 이건영 장군은 마지막까지 군조직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12월 13일 오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국방부로 출두했다가 보안사 요원에게 연행당하고 말했습니다. 신군부는 자신들에게 반대한 잠성들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으며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이건영 3군 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이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이태씨가 주인공이지만 역사학자들은 신군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 외곽에 있던 이건영 장군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가 군대를 동원해 서울로 진격했다면 한국 현대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군부 권력 장악 직후 이건영 장군은 서인부 분실로 끌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중장 계급임에도 반말과 폭언을 당하며 억지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김재규와의 관계, 정승화와의 공모 사실을 캐묻는 등 심한 모욕과 치욕을 겪었고 결국 이등병으로 강등당했습니다. 이후 강제 예편 처리되어 신군부의 감시 속에서 평범한 야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981년
전두환이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민 화합과 반대파 포용 정책을 내세웠고, 신군부는 이건영 장군에게 마사회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마사회장 자리는 수익이 보장되는 꿀보직이었으나 군사지휘와는 완전히 분리된 자리였고 사실상 정치적 뇌물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이건영 장군은 군인 연금이 몰수되어 생활이 어려웠기에 가족을 위해 이 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영 장군이 마사회장 재임 중 서울숲에 있던 경마장을 과천으로 이전시킨 것이 최대 업적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마사회에서 청탁이 많았지만 그는 군 시절처럼 모든 청탁을 거절하며 투명한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정권 측의 협조 요구에도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공식 석상에서 신군부 인사를 만나도 철저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를 보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지만 이건영 장군은 사석에서 신군부 인사들과 어울리기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이후 이건영 장군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며 법정에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군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공격에 대해 나는 군인의 명예를 빼앗긴 채 국가를 위한 봉사 기회를 찾았을 뿐이며 신군부의 하급상을 정당화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답변했습니다. 1992년 정주영 회장이 통일국민당을 창당할 때 이건영 장군의 강직함과 청렴함을 높이 평가해 영입했고 이건영 장군은 용인군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건영 장군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빼앗긴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투쟁가로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노태우가 인기 만점일 때도 그는 청와대 초청을 거부하며 반란군 수괴가 있는 곳에는 갈 수 없다고 밝혔고 노태우를 대통령이 아닌 반란 가담자로 대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신군부 출신 인사들을 차갑게 대하며 군의 정치 중립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신군부의 일부 인사들은 화해를 시도했으나 이건영 장군은 단호히 거절하며 나에 대한 사과는 필요 없고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며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는 법으로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회장의 안보 전문가로 활동하며 군 출신 인사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를 전두환이 가장 두려워했던 진짜 장군이라 소개하며 시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동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선에서 정주영 회장이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하자 정치 은퇴를 선언했고 통일국민당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이건영 장군은 이후 통일국민당을 떠나 민자당에 입당했으며 반대 진영이었던 유학성과 같은 당에 소속되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군내 사조직 척결에 협력하며 군 개혁의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12.12 재판 당시 증인석에 앉은 이건영 장군은 전두환 피고인을 향해 당신이 저지른 것은 혁명이 아니라 군의 지휘계통을 난도질한 살인행위이며 역사는 당신을 대통령이 아닌 반란자로 기억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에는 정치권을 떠나 주변의 출마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며 군의 명예회복과 반란군 단죄가 내 역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조용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군 출신들이 흔히 맡는 이익단체장이나 기업 고문 자리도 거절하며 군 선배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1996년 회고록 패자의 승리를 출간해 자신이 겪은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토로하며 국민과 전우들에게 죄스러움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2023년 이건영 장군은 96세의 나이로 별세했으며 남긴 유품은 수십 년 된 군복과 낡은 수첩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국립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했으며 진정한 사령관을 잃었다는 깊은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이건영 장군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였던 11.6 사태와
11.6 12 군사 반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원칙을 중시한 참된 군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역사 소용돌이 속에서 비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으며 생전 인터뷰와 회고록을 통해 후배들에게 군인은 정치의 들러리가 아니며 총구는 밖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패배했지만 군인 정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치 권력에 아부하는 군인은 군인이 아닌 정치 장사꾼이라 규탄했습니다. 또한 정치 권력에 대한 충성보다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군인의 본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건용 장군의 삶과 업적은 후대 군인과 국민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역사 비디오를 통해 전해진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